미켈레 신돌라 바티칸 은행의 검은 중개자, 종교 권력이 침묵한 내부자. 미켈레 신돌라의 이름은 단순히 한 금융인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돈과 종교, 정치와 권력, 그리고 기록과 침묵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범죄자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질문은 그 반대에서 출발한다. 왜 이 남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설명 없이 끝났는가? 그리고 왜 그의 죽음 이후에 더 많은 이름들이 사라졌는가? 1960년대 이탈리아는 겉으로는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의 시대였다. 금융시장은 팽창했고 새로운 자본가들이 등장했으며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통로가 되었다. 신돌라는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다. 그는 대중에게 알려진 재벌도 아니었고 공식 정치인도 아니었다. 그러나 금융 내부에서는 이미 연결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있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길을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민간은행의 인수와 합병 과정에서였다. 그는 항상 한 발 뒤에 서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만 등장했다. 거래가 성사된 뒤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따라붙었다. 왜 그가 거기에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금융에서 이유 없이 반복되는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돌라는 금융을 통해 권력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권력이 가장 취약해지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이름이 바티칸과 처음 연결되는 순간부터 상황은 달라진다. 바티칸 은행, 즉 종교기관의 이름을 가진 금융조직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성하고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금융망의 중심부 중 하나였다. 이 은행은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주권처럼 작동했다. 신돌라는 이 구조를 이해한 몇 안 되는 외부인이었다. 그는 바티칸 은행의 공식 직원도 성직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내부 문서와 비공식 메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대출 구조, 해외 계좌, 중개법인, 그리고 정치권과의 연결선. 이 모든 지점에 신돌라의 이름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중요한 점은 그의 역할이 단순한 중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이 보이지 않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 시점에서 신돌라는 이미 단순한 개인을 넘어선 존재가 된다. 그는 돈을 숨기지 않았다. 대신 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 책임이 분산되는 경로,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단독 책임자가 되지 않는 시스템. 이 구조는 개인의 범죄라기보다 조직과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언제나 균열을 동반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이탈리아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은행 부실, 정치 스캔들, 국제 송금 의혹,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다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신돌라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실제 정보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기사들은 많아졌지만 설명은 얕아졌고 구체적인 연결선은 항상 빠져 있었다. 신돌라는 점점 문제의 인물로 분류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은 반복된다. 그는 체포되기 전까지도 여전히 보호받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일부 수사는 설명 없이 중단되거나 방향을 바꾸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중심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답은 그의 위치에 있다. 신돌라는 권력의 앞줄에 서 있지 않았다. 대신 권력이 서로 연결되는 이음새에 서 있었다. 이음새는 드러나지 않지만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리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음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는다. 적어도 문제가 통제 가능한 수준일 때까지는. 그러나 결국 균형은 무너진다. 금융 부실은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고 국제적 압박이 시작된다. 신돌라는 체포되고 재판을 받게 된다. 이때부터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중개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규정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질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수많은 연결선 중 그만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그와 연결되었던 다른 이름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가? 신돌라의 죽음은 이 이야기의 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작에 가깝다. 그는 교도소에서 사망한다. 공식 기록은 자살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의 사망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관련 문서가 줄어들고 증언은 사라지며 일부 수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그의 이름은 남았지만 그가 연결했던 구조는 설명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한 개인이 너무 많은 구조를 알고 있었을 때 그 구조가 선택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다. 신돌라는 권력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했고 그 이해를 통해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이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는 사라졌다. 미켈레 신돌라가 본격적으로 문제인물이 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을 때였다. 금융 세계에서 움직임이 멈춘다는 것은 곧 위험 신호를 의미한다. 돈은 흐르기 위해 존재하고 흐름을 멈춘 자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다. 신돌라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그의 침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 금융 시장은 급격히 불안정해진다. 외형상으로는 국제 유가 파동과 정치 불안이 원인이었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다. 여러 은행이 동시에 무너질 조짐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구간들이 발견된다. 이 설명되지 않는 구간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신돌라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직접 서명한 문서나 공식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신 제3자의 메모, 간접 보고서, 삭제된 기록의 흔적 속에서 그의 이름이 나타난다. 이는 의도적인 구조였다. 신돌라는 항상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조정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는 지시하지 않았고 대신 선택지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언제나 권력자들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 신돌라가 가장 중요하게 관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의 책임이 한 지점에 모이는 순간이다. 신돌라는 책임이 분산되도록 설계된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졌다. 계좌는 국경을 넘었고 법인은 이름만 남긴 채 껍데기가 되었으며 실제 의사결정은 문서가 아닌 구두와 암묵적 합의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를 유지하는 비용 또한 커진다. 정치적 보호, 종교적 권위, 금융 권력의 균형. 이 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구조는 붕괴한다. 신돌라는 이 균형이 흔들리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방식은 도주가 아니라 정지였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았고 기존의 연결선도 점차 축소시켰다. 이 시점부터 신돌라의 행동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순적으로 보인다. 그는 위험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다. 언론 인터뷰는 줄었고 공식 석상에서의 모습도 사라졌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게 남아 있었지만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에 신돌라는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완충제가 되고 있었다. 구조가 붕괴할 때 모든 압력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간에서 흡수하는 존재. 이는 개인에게 치명적인 역할이지만 구조 전체를 살리기 위해 종종 선택되는 방식이다. 문제는 완충제는 언제나 교체 가능하다는 점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신돌라의 이름은 점점 전면에 등장한다. 그러나 수사의 방향은 언제나 개인의 불법 행위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왜 그런 자금 이동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대신 모든 이야기는 탐욕스러운 금융인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수렴된다. 이 프레임은 이해하기 쉽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무엇보다 구조를 보호한다. 재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신돌라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부 책임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그는 끝까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침묵은 두 가지 해석을 낳는다. 하나는 죄의식, 다른 하나는 보호.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진술이 제한될수록 다른 이름들은 기록에서 멀어진다. 정치권, 종교기관, 국제금융 네트워크, 이 모든 요소는 사건의 배경으로만 남고 구체적인 책임 주체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신돌라는 점점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조에게 가장 위험한 동시에 가장 필요한 존재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그는 끝까지 침묵했는가? 단순히 협상을 기대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을까? 신돌라는 금융인이었고 계산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언제나 손익을 따졌다. 이 침묵 역시 그가 내린 가장 마지막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침묵은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구조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만약 그의 침묵이 구조를 위협했다면 그는 더 빨리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정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 이는 그의 침묵이 아직 유효했음을 의미한다. 구조는 그를 즉시 제거하지 않았고 대신 점진적으로 고립시켰다. 고립은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줄어들고 외부 접촉은 제한되며 정보 접근은 통제된다. 신돌라는 점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말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에 남지 않는다. 미켈레 신돌라의 죽음이 확인되었을 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분노도 애도도 아니었다. 사라진 것은 질문이었다. 언론은 빠르게 결론을 정리했고 법원은 절차를 종료했으며 관계자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죽음은 사건을 끝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부터 진짜 사건이 시작되었다.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기록을 따라가 보면 이상한 공백이 반복된다. 금융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문서들은 일부만 공개되었고 핵심 거래가 이루어진 구간은 보안 또는 관련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봉인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판단이 아니었다. 이 공백은 매우 정교하게 관리된 흔적을 남긴다.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이 지워질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존재했다. 신돌라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진 형태로 사건이 정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마지막까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더 이상 개인을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침묵함으로써 자신이 속했던 네트워크 전체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는 희생이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 협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침묵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그의 사망 이후 바티칸 은행을 포함한 여러 기관은 구조 개편을 단행한다. 표면적으로는 투명성과 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연결선 정리에 가까웠다. 특정 인물과 특정 계좌는 역사에서 삭제되었고 대신 새로운 명칭과 새로운 절차가 등장했다. 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기억은 교체되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난다. 구조는 개인이 아니라 기억을 관리한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 변하지 않는다. 신돌라는 구조를 위협한 인물이 아니라 구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완충장치였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유사한 패턴은 반복된다. 국제금융 스캔들, 정치와 종교가 얽힌 자금 흐름, 그리고 언제나 등장하는 한 명의 책임자. 그 책임자는 대부분 단독 범죄자로 규정되고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정리된다. 이 방식은 대중에게 이해하기 쉽고 분노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만큼 구조는 보이지 않게 된다. 신돌라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그 구조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너무 많은 기관이 동시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은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 침묵은 공모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그는 왜 살해되었는가 아니면 자살이었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본질을 비껴간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그의 죽음 이후 아무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았는가? 왜 추가 조사가 없었고 왜 책임의 범위는 확장되지 않았는가? 그 답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구조의 작동 방식에 있다. 구조는 스스로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지 않는다. 대신 흡수하거나 고립시키거나 무력화한다. 신돌라는 그 세 단계를 모두 거쳤다. 그는 먼저 흡수되었고 그 다음 고립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침묵 속에서 사라졌다. 이 과정은 폭력적이지 않았고 그렇기에 더욱 완벽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금융 범죄자의 목록에 남아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가리고 있는 것은 훨씬 크다. 우리는 한 개인을 기억함으로써 구조를 잇는다. 그리고 구조는 잊혀질수록 더 안전해진다. 이것이 신돌라 사건이 끝나지 않은 이유다. 이 이야기는 한 금융인의 몰락이 아니다. 이것은 권력과 책임이 어떻게 분리되고 기록이 어떻게 선택적으로 남겨지는지에 대한 실화다. 신돌라는 그 구조의 중심에 있었고 동시에 그 구조에 의해 정리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많은 것을 남겼다. 그의 침묵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소비하고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름은 남지만 구조의 이름은 남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미스터리는 현재형이 된다. 이 영상은 한 금융인의 죽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스스로를 보호한 방식에 대한 실화입니다. 실화 기반 미스터리 인물 100과 매일 공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깊이 있는 다큐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